지금 만약에 폭락해서 하방이 얼마냐, 확고한 하방이 얼마냐 그러면 1억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지금의 하방은 한 7, 8천만 원 될 거예요. 7, 8천까지는 갈 수도 있다. 거기를 터치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밑으로 떨어지긴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역시 예상대로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어떤 포인트가 되고요. 그거를 앞당기고 있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지정학적인 질서의 화두입니다. 언젠가 비보니제가 될 일도 있을 수 있나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교수님 뭐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죠.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예. 뭐 많이들 아시죠? 네. 원래 건국대에 계시다 지금은 학교를 옮기셨더라고요. 네. 한양대 인문과학대학원의 화폐 철학과에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과를 만든 것도 특이한데 그냥 비트코인 학과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비트코인 학과보다는 이제 거기다 이제 철학을 넣어서 이제 학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죠. 인문과학이다 이거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들으면 교수님의 철학을 듣고 우리가 이 비트코인 조정기를 해야 될지 정책이라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안 팔 수 있지 않을까. 네. 철학이 있어야지 안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마음이. 막 그렇죠.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던데 자, 우선 비트코인 신고가 찍었었죠. 원화로는 1억 7천 얼마까지 갔었죠? 1억 8천 찍었던 것 같아요. 1억 8천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주춤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주춤하고 있는 이유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원래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일단 원래? 네, 원래 떨어질 때가 됐는데 폭락을 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반감기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고점 찍었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원래 패턴상이니까 지금 패턴상 지금 막 한 9천만 원, 8천만 원 가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이상하지 드는 않다. 그런 시즌이긴 한데 그러기에는 너무 안 올랐어요. 올해. 그러니까 너무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살짝 조정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4년 주기 반감기 패턴이 이번에도 유효한지랑 아니면 기간 진입으로 탈 패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건 내년쯤 돼가지고 수학적으로 통계를 돌려보면 알 것 같은데요. 네. 제 느낌상은 패턴대로 가고 있어요. 패턴대로 가고 있는데 질량이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흔적만 남기고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그 끝이 좀 이렇게 모호해지는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선명한 선으로 나타나진 않는데 네. 패턴의 흔적은 있는 거죠. 제 표현으로 이제 파스텔 톤으로 바뀐 것 같다. 만년필로 이제 패턴이 보였었는데 네. 이제 파스텔 톤으로 이제 끝이 흐지부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자체가 질량이 커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채굴 반감기라는 게 채굴이 그 욕조에 틀어놓은 물이라면 네.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은 욕조 안에 담긴 물이거든요. 이 기존의 욕조 안에 담긴 물에 비해서 콸콸 쏟아지던 그 수도꼭지에서 물의 양이 반으로 주니까 그렇죠. 욕조 전체의 가치가 바뀔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욕조에 물이 많이 담긴 상태에서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똑똑 떨어지다가 똑 떨어진다 그래갖고 욕조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좀 희미해지고 있다. 네. 세 번째는 기관들이 들어온 거죠. 기관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막 포모에 빠지는 개인들의 현상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올렸다가 주기적으로 이제 또 가격이 내려가니까 또 내려가는데 이게 굉장히 스무스해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저같이 이제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ETF도 만들어줘. 기간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반감기 때 이전에는 기간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간에 이 유동성이 들어오면 반감기 때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감기인 것 치고는 너무 안 오른 건 맞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반감기도 있는데다가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엄청 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 자금도 이미 네.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죠. 네. 근데 슈퍼사이클이 안 오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가격대도 아니고 10만 달러 도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10만 달러가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될 거는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만 달러보다 100만 달러가 훨씬 더 어렵겠지만 10만 달러도 만만치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비트코인을 1,000원 정도에 주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기관들은 샀는데 고래가 또 10,000개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못 버티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10년 기다렸으니까. 네. 10년 이상 기다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만 달러에서 안 팔고 싶었겠지만 이게 지지부진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팔고 나가는 거죠. 일부 정리를 한다든가. 올해 한 해 동안 고래들이 계속 던졌어요. 아 지금 올해는 고래가 팔고 있는 거예요? 네, 고래가 팔고 있어요. 그 고래가 이제 옛날 고래들. 옛날 고래. 네, 옛날 고래들이 심심하면 막 잊을만 하면 막 나오더라고요. 한 달, 2달 간격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량이. 그럼 앞으로도 이 고래들이 계속 팔면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들을 정리해야지만 10만 달러가 뚫려요. 그러니까 이들을 정리하고 비트코인이 쏴줘야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도 힘을 받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오래된 고래들이 시장에서 잔류할 것이냐 떠날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해진 거죠.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엄청 뭔가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 한 것 치고는 딱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수사 과정에서 얻은 비트코인을 옛날처럼 막 팔아 제끼진 않죠. 그게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이 20만 개 확보한 데다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12만 개를 더 추가했죠. 그래서 미국 사법당국이 32만 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미국 건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각 국가마다 이 수사당국들이 압수한 거를 서로 원주인한테 찾아주거나 이런 관습이나 형사적인 관례는 없어요. 근데 이제 리더가 되는 미국이 그런 걸 안 해줄게 될 경우 국제 지금 질서가 상당히 문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압류하는 거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게 한 32만 개가 되는데, 미국이 마음먹으면 100만 개를 채우는 게 목표니까 100만 개를 세금 중립적으로 채우겠다는 거니까요. 앞으로 계속 수사나 이런 걸로 압류하겠다는 것 같아요. 다른 건 특별히 현재까지는. 그렇죠. 의회가 이렇게 완전히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가 아니라서 셧다운 요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세금 중립적으로 안 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트럼프의 아젠다 중에 일부를 또 민주당하고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비축 가지고는 그럴 만한 어떤 그런 의지는 없는 거죠. 그럼 교수님 모셨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는 비트코인 그 세미나 같은 데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하는 행보들이 교수님이 예상하신 대로인가요? 뭔가 좀 기대 이하인 건가요? 기대 이하죠.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철학이라기보다는 어떤 팀들이 지금 이거를 짜고 있는 건데, 미국의 이 정보 부채 문제가 지금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을 만들었다면, 비트코인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돼요. 미국 부채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그 효과는 트럼프가 아마 이 세상 분이 아닐 때 나타나요. 30년 지나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개성상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봉책인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효과가 금방 나타나거든요. 그 채권 가격을 올리고 그 이자율을 떨어뜨린 효과가 있으니까, 둘 중에 의회를 통과한 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아니었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거는 비트코인 효과가 너무 오래 있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미국의 막대한 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는 이게 기여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비트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이 미국이 진짜로 많이 있다면 미국의 정부 부채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금값도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금이 많이 없으니까 정부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걸 거거든요, 저게. 그 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비트코인으로 교체했을 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 30년에서 40년 사이에 미국 정부 부채 100%를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담보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간접적으로 사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그런 경우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사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폭락하지 않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 미국이 저금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인 정부 불신과 그리고 이자율 상승을 막는 거죠. 그럼 교수님도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활성화된다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 보네요. 그런 세상이 진짜 온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이거 앞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긍정하고 부정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나라 통화주권을 생각하면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작년 7월부터 미국 대선이 한참 이제 무르익을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국제 금융 무역 질서의 파수꾼인데, 그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의지로 밀고 있다라는 건 우리로서는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적응의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이제 접어들면 이더리움이 가격이 굉장히 오를 것이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을 사야 한다 얘기하시면 요즘 좀 많아졌더라고요. 교수님은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 의견도 공감이 되시나요? 저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요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으로 지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더리움이 나올 때는 비트코인은 낡은 거고 이더리움이 좋은 거야라고 했을 때 저 같은 비트코인에 비중을 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대립각이 세워졌어요. 근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저처럼 비트코인에 어떤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얘기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피터 티엘, 톰 리, 심지어는 캐시 우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저처럼 비트코인을 주장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더리움을 강조하는 쪽이거든요. 왜 강조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머릿속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서로 이렇게 그 갈등 관계나 경쟁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러 번 입장을 바꿨지만 2018년도에 저는 이더리움에 대한 입장을 확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분들 본인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한. 근데 제가 생각을 바꾼 것과 비슷한 타이밍에 바꾼 거를 봤을 때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게 뭐냐면 월가가 이더리움 플랫폼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월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델리티라든가 그다음에 블랙락이라든가 혹은 JP 모건 같은 경우에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RWA 그러니까 리얼 월드 어셋 같은 거를 발행하려면 토큰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 플랫폼으로다가 이더리움을 선택한다라는 걸 거기에 베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첫 번째 가장 성공적인 토큰이고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름 잘못된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코인이고요. 메인넷을 갖고 있으니까. 그 메인넷 위에서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만들어내는 게 토큰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자체에 메인넷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이런 데 기반으로 만들어지니까 토큰인데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빠르게 발전할 토큰인 거죠. 달러가. 근데 이게 이더리움 기반인 거예요. 50% 정도가.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좀 프로그램이 단순한데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토큰들은 거의 대부분 이더리움에서 발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망하는데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아직 닫히지 않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야 빅테크하고 경쟁해서 이더리움이 이길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빅테크까지 그러니까 삼성, 구글 막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어요. 애플도 던졌다면서요? 애플은 곧 던지지 않을까 저는 뭐 들은 바가 없는데 하여튼 구글은 던졌고 삼성도 던졌는데 이제 메타는 옛날에 한번 던졌다가 좀 지금 외상성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그러나 곧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빅테크들은 자체 레이어 1을 추구하거든요. 레이어 1이라는 게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걸 레이어 1이라고 해요. 그 레이어 1 위에서 이제 발행할 수 있는데 레이어 1 자체 독립적인 플랫폼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과 이더리움이 경쟁해서 이더리움이 살아남는다면 이더리움 주창자들이 얘기했던 정말로 이더리움은 대단한 게 되는 거죠. 교수님은 그럼 어떻게 전망하시는데 살아남을 수 있다, 안 된다? 피터 틸이나 톰 리나 캐시 우드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고 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더리움으로 완전히 몰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도 빅테크가 좀 가만히 순순히 그 금융 무형 복합망을 이더리움 같은 듣보잡한테 족보가 없는 데다가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더리움은 중립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삼성의 레이어 1에 구글이 들어올까요? 혹은 구글의 레이어 1에 메타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각자 레이어 1은 갖고 가지만 이더리움을 끼고 가는 거죠. 이걸 상호 운용성이라는 개념인데 자기 플랫폼하고 이더리움하고 상호 운용되게 만들어야지만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전부 이더리움이 허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레이어2 솔루션 등장은 이더리움 가치를 높이는 건가요? 아니면 경쟁자가? 레이어 2들은 레이어 1하고 이제 상호 운영되도록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 2,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레이어 2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피터 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더리움의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을 막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처럼 이더리움이 좋대 해서 이더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M&A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진짜로 이 피터 틸이나 톰 리나 캐시 우드나 이런 분들 눈에는 앞으로 펼쳐질 이 토크나 세계의 대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더리움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대분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그게 10년 전에 이더리움이 나오면서부터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진정한 크립토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전제 빅테크의 도전까지 물리치고 플랫폼 표준에서 이긴다면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정도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어서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아마 금융을 다 잡아먹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럼 교수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짜잘한 알트코인들 제외하고는 정말 좋게 보신 건 비트랑 이더, 그리고 이더의 비중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좀 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강조하는 포인트가. 최근에 피터 틸과 톰 리와 이런 분들이 이더 쪽으로 급격하게 지금 악셀레이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강연이나 이런 데서 이더리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시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더리움이 투자적인 성적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과히 좋지 않거든요. 올해도 올랐다가 뭐 4,000달러를 계속 깨먹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잘 안 깨잖아요. 깨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금방 회복하고 하는데 이더리움은 4,000달러 돌파하는 것 같더니 뭐 바로 깨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맷집은 아직 비트코인을 못 따라오죠. 자, 교수님 이번에 또 이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이 책도 출간하셔서 다시 또 교수님 하면 또 이더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떠오르니까 비트 다시 여쭤봐야 되는데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요. 비트코인이 비상관 자산이긴 하지만 어쨌건 거시경제에 따라가고요. 그리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먼저 반영하죠. 그래서 만약에 유동성이 늘어난다면 비트코인도 좋을 거라고 보는 게 대세적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글로벌 엠트라고 하는 글로벌 유동성 지표하고 매우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연준이 스몰 스텝이라도 이자율을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가면 비트코인이 원래 이제 지난 2, 3년 동안 쉴 새 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기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이거하고 이제 상충되면서 2026년도도 그렇게 나쁜 해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막 폭등을 하고 막 이럴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어지는 시기가 된 거죠. 워낙에 좀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럼 이 시기를 지나고는 언제부터 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서 저는 챕터가 바뀔 거라고 봐요. 2026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출사표를 던졌고 구글도 출사표를 던졌고 26년도 벽두가 되면 아마도 말씀하셨던 애플이나 뭐 메타나 뭐 아마존 MS 이런 데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정말로 이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진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월드가 펼쳐지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인식이 바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투자적 선택으로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야 이거는 글로벌 메타버스 세계 부동산이었네? 내가 점유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였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2026년도는 본격적으로 만약에 비트코인 폭락만 안 해준다면 2026년도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챕터 5가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 챕터 5가 바로 매스 어덥션이거든요. 크립토에. 그러니까 크립토 세계를 10년 전에 5가지 챕터를 통해서 발전한다. 뭐 캐즘도 있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얼리 어댑터 시절이 있고 캐즘이 있고 뭐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단계가 매스 어덥션. 그러니까 대중 채택이거든요. 대중 채택 전에 바로 전 단계가 바로 뭐냐면 그 대기업과 빅테크들의 진입이에요. 그게 2020년도에 본격화되는 거니까 2027년, 2028년은 이제 매스 어덥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6년은 조금 정체 같은 느낌. 그렇죠. 예. 야, 근데 폭락을 안 한다면 또 얘기해 주셔서 비트코인이 또 7만 달러 폭락하려면 25만 달러를 먼저 찍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올해 말에 비트코인 낙관론자들의 기대 가격이 대충 25만 달러였습니다. 20만 달러하고 30만 달러를 많이 얘기했고요. 25만 달러가 이제 패턴상 올라가면 꺼지겠죠. 싱크홀처럼 푹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 10만 달러 깨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때는 다 공포감에 다 팔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25만 달러는커녕 20만 달러 근처도 못 가고 12만 달러 살짝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올해 20만 달러 안 되나요? 뭐 사실 올해 뭐 며칠 남지도 않았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0만 달러까지 가려면 되게 가파른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동력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7만 달러까지 폭락할 가능성도 원래는 있어요. 원래는 있는데 안 올랐으니까 안 떨어지지 않을까. 안 떨어진다. 자, 근데 비트코인이 원래 좋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금시총 넘어선다 언젠가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해 금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금이 너무 올랐죠. 그래서 격차가 훨씬 많이 벌어졌어요. 15배에서 20배 사이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진짜 언젠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요즘 같아서는 분위기로는 못 넘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적 관점에서는 답이 없는 질문이고요. 네. 철학적인 관점에서 질문했을 때는 논리상으로는 금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보다 좋은 장점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넘는다는 거는 저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만한 얘기를 왜 하냐 그러는데, 우리 비트코인 주창자들은 1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나만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지킨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득을 본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나만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 밑바닥에 금이 묻혀있는 거 탐사한 적이 있나요? 인간들이 진지하게? 없어요. 바다 밑바닥에서 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창, 골드러시 같은 게. 그러면 금 가격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럴 일이 없어요.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금에 대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해도 가장 좋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양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깨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주무셔도 돼요. 그거는 연역적인 문제라 그래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11년 전에 양자 컴퓨터 나오면 우리 깨지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이제 다 검토가 된 거죠. 그래서 아예 깨질 일 없다. 왜냐하면 깨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니니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쉽지가 않아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어떤 비밀키 체계가 없냐면 있어요. 개발하면 있는데 만약에 그걸 못 개발하면 양자 컴퓨터 나오면 양자 컴퓨터 가진 정보기관이 전 세계를 그냥 휘젓고 다닙니다. 창이 있으면 방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그 방패가 없는 건 아닌데 그 방패로 비트코인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다른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은 중앙에서 결정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비트코인은 과거에 용량 가지고 서로 내전하는 거 봤더니 아주 사소한 것도 업그레이드 못 하더라. 그러니까 니네는 업그레이드 못 하고 결국 사냥을 당한다. 이런 일종의 저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망국론에 따른 묵시록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투자자들 되게 현명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해볼 짓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3년 안에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가.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올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였는데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면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 비트코인 투자에서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인 지금 남은 2개월이나 내년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트럼프죠. 트럼프 정부가 안정적이냐,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의 안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럴 리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옛날에는 후보였고, 지금 대통령이니까. 아니, 그래도 뭐,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위에 문제가 생기면은, 폭락하겠죠?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트럼프 가문이 미친 듯이 크립토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해상충이고 뭐 탄핵감인데 자식들이 다 부자가 됐다면. 그렇죠. 미국의 정치 문화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사법 질서에서는 허용이 되더라도 미국의 정치적 판단을 또 유권자들이 할 때 이것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죠. 나머지는 비트코인은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다. 그러니까 주기가 있을 뿐인 거고 지금 2023년도부터 지금 회복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좋았고 4년도 좋았고 5년도 나쁜 애는 아니니까 2026년 정도 좀 답보를 하더라도 그닥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데서 돌파가 뚫릴 가능성이 있어요. 2026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은행들과 비자 마스터와 핸드폰 회사와 빅테크들이 야, 이 크립토가 대세다에서 쫙 몰려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교수님 같은 분이 예전에 이 비트코인을 처음 발견하고 사셨잖아요. 지금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예전에 대비해서는. 지금 같은 가격에서도 교수님이 뭐 인세든 강연 수익 어떤 게 생기면 비트코인을 사세요? 저는 2014년 이후로 비트코인 거의 안 샀죠. 너무 싼 가격에 샀던 기억이 있어서 못 사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샀다 팔았다를 가끔 하긴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산다고 볼 수 없는 거고 큰 돈 예를 들면 뭐 1억 이상의 돈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넣거나 하진 않죠. 왜 그러냐면 왜요? 여러분들은 좀 이율배반으로 느끼겠지만 저는 그러니까요. 현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비트코인에 제가 진짜 전부 샀거든요. 비트코인을.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못 지키고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지키는 방법은 현금을 뭐 비트코인하고 1대1로 갖는 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현금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비트코인을 헐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비트코인을 지키려면 유동성이 필요하다. 이건 저의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아주 옛날에 2014년도에 워낙에 그냥 뭐 있는 거 정말 뭐 다 팔아가지고 그냥 넣었기 때문에 저의 가족을 정말로 사지로 몰았죠. 한때.
몇 년도에 처음 사셨죠? 2014년도 2월, 14년. 3월, 예, 2월. 3월. 지금 교수님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11년간 연구하고 투자하신 건데 그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크게 폭락할 때 어느 정도까지 폭락했을까요? 제가 80%가 자산이 없어지는 걸 본 게 한 두어 번 있는 것 같아요. 뭐 60%라고 안전하게 잡으면 네. 확실히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산이 60%가 없어지는 거를 4번 정도 경험했죠. 그런 날은 교수님은 뭐 어디 가세요? 안 파셨어요? 안 팔죠. 안 팔고 한 번도? 안 팔고 한 번 제가 코로나 때인가 그때도 한번 엄청 폭락했거든요. 네. 그때는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코로나라는 게 워낙에 그 당시 우리가 겪고 났더니 그렇지. 겪고 났더니 겪고 난 거지. 코로나 오니까 비트코인부터 막 떨어져 내리는데 그때 굉장히 그 한번 깊은 묵상을 했죠. 명상을. 내가 진짜 그래서 한 번씩 다 검토를 해봤어요. 내가 비트코인에 선택한 게 어느 부분에서 하자가 있었던 건가라고 찾아봤는데 사고의 흐름에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는데 회복이 됐죠. 다 자연스럽게. 교수님, 그래서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해 주신 게 이제 가족이 있으시니까 생활비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판 적은 있어도 내가 뭔가 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판 적은 없다라는 의미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누가 파는 거를 시키냐면 아내가 파는 걸 시키죠. 그러니까 소소한 생활비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내가 큰 결정을 그렇죠. 집을 사야 된다거나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결정을 내리면 이제 그때가 놀랍게 또 저점일 때 그런 결정을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저점일 때 좀 많이 팔았죠. 그게 약간 하나의 인간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아내 인간 지표 맞아요. 우리 아내가 인간 지표가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도 맞추는데 고점 어떻게 맞춰요? 우리 아내 고점 맞추면 재밌습니다. 우리 아내가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제 아내라는 거를 좀 알아요,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럼 몰려든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아내는 저처럼 얘기 안 하고 권위를 갖고 확고하게 비트 얼마 담고 이더 얼마 담고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저한테 하는데 약간 좀 재밌으면서 소름이 쫙 돋는데 다음날 막 폭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한 두어 번 있었어요. 그런 게. 비트코인이 다 채굴되는 게 지금 한 2천만 개 정도 채굴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총 2,100만 개 정도 저도 알고 있는데 다 채굴되는 게 2,14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그때 이후로 지구가 남아있을지 모르겠고요. 그 비트코인의 채굴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100만 개도 100만 개의 90%가 20년 안에 다 나옵니다. 그 또 나머지 가지고 이제 또 그 20년 안에 나오고 이런 식이라서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유의미한 채굴 물량은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0년 안에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레벨에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10년 안이 되게 승부처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안정적인 가격대, 그러니까 정부들 입장에서 국가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제어해야 된다면 어느 가격대였냐면 이제 100만 달러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5억이 되는군요. 100만 달러까지는 간다. 그렇죠. 100만 달러까지는 제어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100만 달러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 기관들 손에 한 20-30%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100만 달러가 되면 이제 오르면 좀 공매도도 치고 내리면 이제 되사고 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아니, 비트코인 100만 달러가 있으면 교수님은 교주 같아요. 우리나라의 거의 선구자 같은 역할이시잖아요. 비트코인 업계에서 진짜. 그렇죠. 예, 예. 선구자 저 말고도 좀 있지만 어쨌건 이렇게 용기 있게 알려진. 그렇죠. 무모한 거죠. 사실 이게 무모하게 이렇게 막 자기 얼굴 까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 하수인 거죠. 고수들은 얼굴 안 까죠. 예. 혼자 웃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저 오태민 저 인간 정말 언제 철들래 이러면서. 자, 그리고 또 비트코인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는 MBRB, Z스코어 같은 게 있다는데 이거는 지금 신뢰할 만한가요? 이게 제일 잘 맞아요. 이게 지금 제일 이게 제일 잘 맞는데 예, 앞으로도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시총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총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총은 주당 가격 곱하기 총 발행 주식 수잖아요. 개념적으로는 이렇고 이제 지금 가격으로 주식을 다 처분했을 때의 가치잖아요. 근데 이게 개념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지금 가격으로 주식을 다 처분한다는 개념 자체가 허구죠. 불가능하죠. 근데 이 허구의 가격이 비트코인에도 있어요.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 곱하기 총 2천만이라는 숫자. 이 시총이죠.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들어갔느냐. 뭐 들어간 돈이 있고 나온 돈이 있지만 순유입된 돈을 쭉 뽑아낼 수 있다면 비트코인이라는 저수지에 모여있는 자본량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과 장부상 가격 간의 거리를 이제 척도화한 거예요. 네. 그게 MVRV, 그러니까 마켓 밸류, 리얼 밸류, Z 스코어라는 건데 이게 7, 8이 되면 되게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술자리로 치면 새벽 1시, 새벽 2시입니다. 이거. 네. 다들 취해 있고 똑똑한 사람 미리 집에 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날 사람들 남아있는 게 7, 8이거든요. 근데 이게 0과 마이너스일 때 너무 좋습니다. 0과 마이너스일 땐 곡소리가 막 다 손해보고 다 손실구간인데 다들 막 비트코인이 끝났다 막 할 때인데 이때 사모음 승자가 되는 거예요. 0과 마이너스 1. 예, 이때는 반드시 반등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이라는 게 MVR vs Z스코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0과 마이너스 1까지만 보여주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안 보여줘요. 쉽게 말해서 지하 10층은 없는 거예요. 지하 1층 가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방은 확실히 있어요. 하방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폭락해서 하방이 얼마냐, 확고한 하방이 얼마냐 그러면 1억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지금의 하방은 한 7, 8천만 원 될 거예요. 7, 8천까지는 갈 수도 있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를 터치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밑으로 떨어지긴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는 몇인데요? MVRV Z스코어 2가 안 돼요. 많이 떨어졌어요. 1.8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막 엄청 뭐 거품 있고 막 그런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 업계에서. 왜 행복한 사람이 없나요? 술자리가 시작된 듯 했는데 지금 막 잔 다 치우고 집에 가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옛날부터 지금부터 지금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네. 그 옛날에 초기 투자자분들 당연히 돈을 벌었겠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돈을 번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건가요? 돈은 번 사람 더 많아지는데요. 네. 그 폭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저보다 1, 2년 전에 발견한 분들은 10,000배예요, 10,000배. 10,000배. 저는 이제 100배 대고요. 저보다 뒤에 있는 분들이 10배 된 거죠. 10배에서 50배 정도. 그리고 최근에 발견하시면 2배면 막 행복한 거죠. 그 2배를 10배로 꿈꾸시는 분들이 알트코인을 투자하게 되는 건데, 그럼 알트코인 불장은 언제 오고, 알트코인 99%가 사라진다는 전망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걸 알트코인은 아까 전에 이제 뭐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게 살아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과 달라요. 주식은 좀 정돈되어 있고 제3의 검증 기관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볼 수 있는 지표도 있는데 이 크립토 세계는 다 미래 비전을 갖고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의도적인 사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비전을 실현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떠버려 갖고 이제 돈을 모은 사례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오래 살아남는 것들은 결국 다 뭘 한 거냐면 신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코인을 꼽아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것들이거든요. 아, 이 세 가지가 3대장인가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라는 게임에서 신뢰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막 유망하다 그래갖고 막 특히 민코인들 막 100배 되고 이런 것들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신뢰라는 걸 끼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사기인데 저거 피라미드인데 내가 먼저 들어가면 그래도 나는 돈 번다. 뭐 이런 심리로 이제 쏠리고 이런 더 거. 멍청한 바보에게 그렇죠, 하는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죠. 뭐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이제 도박이나 로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대하면서 돈을 버는 거면 뭐 도박이나 로또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이건 XRP건 뭐 비트코인이건 돈을 번다면 그건 나름대로 논리와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게 적중을 했다는 거고. 그럼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투자를 한다면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은 몇 대 몇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언제나 똑같은 얘기 하는데요. 무조건 절반은 비트코인. 절반. 이게 심리적 안정도 주고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절반의 나머지 절반은 이더리움을 갖고요. 나머지 절반의 절반 중에 리플을 좋아하시는 리플을 담고 뭐 솔라나를 유망하다고 보시면 솔라나 담고 네. 기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 크립토 세계는 이게 일종의 아이돌 팔로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자기네들이 그냥 애착을 하죠. 이렇게 애착을. 그래서 실제로 그게 또 효과가 있는 게 그런 어쨌건 팬덤을 유지하면 그게 신뢰망이 되고 그래서 언젠가 또 회복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알트 시즌 이번 사이클에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좀 좋아야 알트들이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이제 잡아먹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비트코인이 압도적인 도미넌스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말고는 겨울을 잘 못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장이 지금 시즌이 종료된 거냐 아니냐라는 건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비트코인 시즌 종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알트코인 투자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즌 종료되면 알트코인은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알트코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네. 제가 만약에 작년에 아마 그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건데 작년 이맘때 나와서 만약에 유튜브를 찍는다면 내년 시장 좋으니까 들어와라. 네. 나는 이제 메시지를 많이 냈어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 시장이고
굉장히 길게 행보할 수도 있고. 네. 예, 지금은 일단 시드가 많지 않은 분들이 섣불리 투자하기엔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담장 뭐 내년에 뭔가 급등할 요인은 뭐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조금 시기가 지금 늘어지면서 좀 실망감을 주고 있죠. 원래는 폭등각이었는데 네. 이미 10월 놓쳤고 11월도 아닌 것 같고 12월에 혹시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나 싶은데 뭐 어디를 살짝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크리스마스 랠리가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 그냥 뭐 크리스마스 때는 다들 기분이 좋잖아요. 자, 이번에 주간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이 책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이 책 제목이 원래 요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룸이다. 뭐, 딴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제목,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 단언하는 핵심적인 철학적 근거가 뭘까요? 우리는 비트코인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지식사회에 임박한 어떤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뭐 여러 채널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충격적인 건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일 수 있는 건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의 속성,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속성과 비트코인의 단점, 가격이 요동치는 거, 이거를 보완한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국경 없이 달러가 마구마구 달리는 세계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이제 급변하는 현실이거든요. 급변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질서가 지금 마구마구 변하고 있어요. 그 상징이 트럼프기도 하고. 우리가 옛날 분들은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경박하고 막 저렇게 말 막 해도 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뭐 답다는 건 사실 고정관념이에요. 뭐 다운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에서 또 이례적이지도 않습니다. 잭슨 대통령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대통령은 몸에 총알이 5개나 박혀 있어요. 전직 나왔다는. 결투를 7번 해갖고 5명을 죽이고 1명을 불구 만들고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도 뭐 대통령을 하고 그랬는데 인기 많았습니다. 잭슨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뭐 답다라는 건 없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기존의 것들이 지금 너무 급변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AI랑 똑같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될 현실인 거죠. 저 근데 비트코인 단순히 화폐가 아닌 문명사적 사건이라고 정의하시던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문명사적 사건이죠. 왜 그러냐면 화폐는 원래 인간이 모이면 어디서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교도소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도 화폐를 만들어내거든요. 전쟁이 폐허가 되면 이제 담배 같은 걸로 화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화폐는 되게 인류 역사와 함께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서나 창발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비트코인은 국가를 따돌리면서 국가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밑에서부터 만들어갖고 국가들을 보고 따라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국가들이 이 질서에 순응을 해야 되는 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변화인데 이게 여러 가지를 건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화폐 주권, 그 다음에 국제 질서, 미국과 여러 나라의 관계, 중국의 어떤 그런 금융 정책 이런 것까지도 비트코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문명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AI가 문명사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이상할 거예요. AI는 문명사적 사건이라 다 동의하는 것만큼이나 비트코인도 문명사적 사건이에요. 혹시나 AI 이렇게 발전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뭔가 AI 때문에 뭐 반도체나 이런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는 AI로 유동성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유동성이 좀 못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올해 시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AI가 워낙에 핫하니까. AI는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AI 시대에 비트코인은 직관적으로 관련을 잘 못 찾겠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과 토크나 프로젝트는 AI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발표한 GCUL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유니버설 레저도 AI들 간의 페이먼트 플랫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제를 한다라는 건 사실 법인격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다거나 사람이 합니다.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런 법인격이나 사람이 아닌 어떤 주체가 돈을 벌고 돈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게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뭐 그걸 굳이 AI로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제 냉장고가 AI가 돼서 제가 먹는 탄산수가 떨어지면 쿠팡에 그냥 지가 주문을 넣는 거죠. 주문을 넣어가지고 저를 깨우지 않고 지가 결제해버리는 거예요. 뭐 굳이 그걸 AI로 할 필요 없죠. 뭐 예치금도 있고 뭐 회원 가입해 놓으면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는 은행망을 통하지 않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AI 시대가 이제 오면 우리 생활도 많이 바뀌겠지만 이 결제의 근간도 바뀌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망을 거치지 않으니까 은행에 대해서 매우 파괴적인 거죠. 그래서 은행망이 지금 위기예요. 은행망이.
국가의 권위 보증 없이 시스템 자체가 신뢰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원래 국가랑 무관했죠. 신뢰라는 게 우리 인간이 국가 말고도 여러 제도를 만들어내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가하고 대항할 만한 제도가 종교죠. 최근에 근대 국가들이 종교로부터 많은 권한을 가져온 거고요. 원래 더 많은 권한이 있었어요, 종교한테. 그러니까 이 종교가 우리 국가의 허락 없이 만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럼 종교냐 그럼 여러 가지 오해를 유발해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역시 비트코인을 화폐 철학과에서 다뤄야 되는 게 종교 현상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종교 현상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다루는 건데요. 화폐 현상이 워낙에 그런 종교 현상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거나 보이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나 국가는 오히려 신뢰라는 면에서는 좀 파괴자예요. 나중에 들어오고. 우리가 국가를 믿는다라는 게 추상적인 국가를 믿는 거지 사실 왕이나 대통령을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왕이나 대통령은 뒤에서 이상한 짓도 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왕이 뭐 죽었다 그래갖고 국가가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왕에게는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개인 어떤 세종이라는 개인 왕이, 이도라는 왕이 있는 거고 추상화된 어떤 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구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좀 그런 면에서 살아있는 권력이다 보니까 변화무쌍하고 좀 예측 가능하지 않고 이런 면이 있는데 이런 화폐 시스템이나 종교는 살아있지 않은 대상을 대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신뢰를 제공해요. 근데 그거에 국가가 그걸 빌려오죠. 그 신뢰를. 그래서 국가를 건립할 때는 종교의 힘을 빌려서 건립을 했는데 종교가 사사건건 국가한테 간섭을 하니까 이제 사제들을 억제이기도 하고 국가가 이제 종교를 대체하려고 하기도 하죠. 근데 다 대체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국가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모든 것에 스며 있는 것 같지만 그거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또 보이지 않는 신뢰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구석을 이제 바닥에서 시작한 수학자들과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사이버펑크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천재적인 문명사적 사건인 비트코인이 새로운 또 하나의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이중주권이거든요. 이중주권이요. 네. 이중주권이라는 건 서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의 국가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카톨릭이라는 큰 교회, 보편교회에 속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이 두 개인 거죠. 주권이. 그러니까 교황의 주권과 황제의 주권이 절충할 때도 있지만 서로 경쟁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왕의 법에 따를 수도 있고 교회법에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렇게 뭐 평화롭게 되진 않지만 나는 교회법에 따를까 국가 말 안 듣까 이게 그렇게 뭐 비상식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래 이 책의 제목이 비트코인은 놈이라고 돼 있던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놈이 이제 나쁜 놈, 좋은 놈 할 때 놈이 아니라 영어 NORM을 이제 놈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규범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규범 그러면 딱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용례에 딱 갇히니까 이 리버테리안들이 쓰는 놈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거죠. 놈이라는 거는 메타규범이라고 해서요. 메타규범. 예,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국가라는 강제력 갖고 있는 제도, 그러니까 법이죠. 그다음에 시장. 완전히 개인 간의 자율적인 시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 말고의 제도가 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종교, 관행, 관습, 전통 이게 전부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 놈이라는 게 하나의 또 이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다가 하나의 예를 찾았더니 사람들이 찰떡같이 이해를 해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중학교예요. 중학교에서 담배 못 피잖아요. 못 피죠? 근데 제가 중학생이고 중학생 친구인데 담배 한 보로 갖고 와서 제가 빌렸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게 딱까지 갚는다 그래 놓고 안 갚고 졸업을 하니까 와서 달라 그러니까 안 줘요. 너는 막 학생이 학교에 담배 같은 거 와서 친구들한테 담배 팔고 말이야. 너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담배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큰 범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인간에는 담배를 꺼놓고 안 갚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이걸 만약에 드라마로 보면 제3자의 관점에서는 누가 나쁜 아이인지 알아요. 교칙을 위배하면서 담배를 판 놈도 나쁘고 담배 핀 놈도 나쁘지만 그거는 떠나면 담배를 갚겠다고 친구한테 얘기해놓고 안 갚는 그러니까 이 상위 규범에 위배된다는 이유로다가 안 갚는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거를 우리가 나쁘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담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범은 뭐고 담배가 안 되는데 그거를 껐다가 안 갚은 애를 우리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뭔가 그 규범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규범이 바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놈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드라마 작가들이 귀신같이 뽑아가지고 학교물이라든가 교도소물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놈의 충돌을 다뤄요. 우리가 분별을 하거든요. 아, 쟤가 더 나쁘네. 이렇게 분별을 하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학교 교칙에 갔다 오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류가 살아온 환경에서는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이런 게.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런 영역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놈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놈이란 말은 이제 딱 학교로 이해가 됐는데 비트코인은 왜 놈인 거야? 비트코인도 최근에는 이제 제도가 따라오지만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은 제도 바깥에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딱히 불법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인 건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영역을 넓혀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메타 규범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100만 개,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그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발행량이 4년마다 반감되는 거. 네. 이거는 처음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프로그램에다가 그냥 새겨 넣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덩치가 커지니까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놈이 기준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나 금융권이 이걸 맞춰요. 자기의 생각을. 만약에 금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다가 어떤 프로그램된 방식으로다가 채굴이 되고 한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파생되는 금융상품들이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이 기준에 순응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파생 금융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놈에. 그래서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보면 뭐에 쓸모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비트코인이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통해 갖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쓸모가 없을지라도 비트코인이라는 총체적인 기준이 하나의 가치를 갖는 거죠. 우리가 법치라는 개념이 있다고 치고 법치가 우리가 상품에서 사고 파는지 못한다고 해서 법치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제도로서 쓸모가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하나의 제도로 쓸모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비트코인이 신뢰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철학적인 질문이 던진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곧 신뢰에 대한 고민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을 발견한 게 된 것도 제가 신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신뢰에 대한 고민하는 인문학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읽었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수학을 신뢰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근데 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도덕관념이라든가 그리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폭력, 강제력을 갖고 이제 신뢰를 구축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에는 폭력도 없고 어떤 신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신뢰의 근간이 되거든요. 오직 수학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적 그 코드가 그 자동으로 조건화되는 수학적 코드가 신뢰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명사적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인류가 어쩌면 처음으로 국가가 반포하거나 어떤 종교에서 말한 이걸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에 여러 번역이 있는데 예절도 프로토콜이거든요. 네. 예의 규범도 프로토콜인데 일종의 프로토콜이 반포가 된 거예요.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이. 그래서 그게 살아남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신이나 국가의 강제력의 도움 없이 어떤 수학적으로 만든 게 프로토콜이 돼서 우리들의 생활을 규정하고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서 살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전부 다 가진 못하고요. 네. 이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믿으면 이제 이상론자가 되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이상론자들. 비트코인 이상론자는 이거면 다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 건 아니고 네.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실험이지만 결국 국가도 적응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법이라는 강제력과 이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 같은 이런 창발성이 만나갖고 이게 굉장히 정교한 새로운 제도가 된다. 어제 저희 그 대학원에서 일주일마다 주제를 정해갖고 토론하고 공부를 하는데 리니지와 관련한 판례를 다뤘어요. 리니지 제가 예. 했습니다. 아, 리니지 세대시죠? 네. 예. 리니지에 있는 그 아이템하고 계정 누구 건가요? 제 거죠.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NC소프트 거예요. 그 사용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NC소프트한테 NC소프트가 이게 그 약정이나 규약을 어긴 거를 많이 압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한 거는 거의 대부분 패소했어요. 근데 그거를 NC소프트가 분명히 약관에서 사고 파는 거 금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NC소프트의 리니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한 이유는 그 가치가 시장에서 사고 팔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고 팔려요. 그리고 사인들 간의 어떤 거래에서 일어나는 사기나 이런 것들은 또 법원에서 리니지 아이템이 사기의 객체가 된다는 걸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사기의 객체가 되는 재산권이 되는 거죠. 이 얼핏 보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규약이고 NC소프트가 얼마든지 사고 팔았다는 걸 알면 몰수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항해 갖고는 못 이겨요. 근데 우리들끼리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들어가서 내 아이템을 떨어뜨려 놓지 않아? 그리고 나를 소송하면 난 사기죄로 걸려요. 이 모순이잖아요. 모순이죠. 이런 모순인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데 이것도 다 나름 논리가 있는데 그렇네요. 리니지가 한국에 준 법리적인 어떤 그런 효과는 뭐냐면 소유권이라는 게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네. 소유권의 여러 형태를 점유권, 사용권 이런 거를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게 리니지라는 현상이 이렇게 축적시켰어요. 여러 소송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충격이 오면 우리가 기존의 제도하고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만나갖고 리니지 같은 어떤 이 딱 요때 필요한 게 진화라는 단어죠. 진화를 해나가는 거지. 이게 딱 리니지가 하나의 월드가 돼갖고 국법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그 안에서 규약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완전 리니지라는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야 팔지 말라 그랬으면 팔지 마 해서 사고 팔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기를 모두 그냥 다 그 담배 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다 모두 범죄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 아이템이 제게 안 잃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네요. 네, 판례가 운영사 겁니다. 모순들이 다 엮여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화폐의 본질이 실물이 아닌 장부라면 실체가 없는 그런 비트코인도 화폐가 될 수 있네요.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3, 4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다가 요즘에는 여전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많지만 화폐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기에는 너무 개수가 적고 가격의 요동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러나 화폐적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화폐 중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뭐 고액권들은 우리가 잘 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 간에 사용하는 화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화폐 성격은 있는데 우리가 뭐 흔히 야 그걸로 커피 사 먹냐 뭐 빵 사 먹냐라는 거는 법정 화폐가 건강한 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법정 화폐가 건강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라이팅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 가면은 수수료 되게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엘살바도르나 나이지리아 같은 데 쓰일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왔죠.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게 굳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는데 굳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엘살바도르의 국왕 대통령인가 국왕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나요? 엘살바도르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애정이 많죠. 왜냐하면 해외 송금을 통해 갖고 벌어들인 GDP의 비중이 크니까 여전히 이제 그 특별한 지위와 이제 뭐 시민권도 비트코인을 받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가 지금 그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화두의 핵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삼는 게 신기했지만 흔치 않았죠. 예,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제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이렇게 두드러진 점은 아닙니다. 부탄에서는 비트코인 많이 채굴한다면서요? 예, 12,000개에서 13,000개 정도 갖고 있고요. 공무원들 비트코인 팔아갖고 공무원들 월급 다 2배로 인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더리움 비탈 부테린이 방문해갖고 부탄을요? 예, 방문해갖고 이더리움 플랫폼에 부탄 시민들의 여러 가지 뭐 재산권 이런 거 기록하겠다. 신원이나 뭐 이렇게 구두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탄이 크립토의 진심이에요.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채굴하면 좋은데 부탄의 예를 따라서 어쨌든 부탄은 수력 발전으로 남는 전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비트코인 채굴을 한 거죠. 교수님 다른 영상에 보니까 한국전력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코멘트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 초에 한국전력거래소라는 데가 있어요. 나주에. 거기서 저를 이제 특별 강연해달라고 불렀는데 제가 가서 그 임원님들한테 제가 무슨 주장하는지 알고 부르셨죠? 그랬더니 다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면 이제 국회에 불려나가서 여러 가지 대답도 해야 돼서 자기네들이 다 서치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화력발전소가 놀고 있어도 석탄을 떼갖고 비트코인 채굴하면 욕을 먹겠죠. 오염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런 쟁점이 없는 발전이 있어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기를 필요할 때 다 쓰고 필요 없을 때 다 안 쓰는데 필요할 때는 부족하고 필요 없을 때는 남아 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다 그거 풍력 태엽 감고 그래야 돼요. 그 팬을 못 돌게 하고 해야 되거든요. 굴선 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했을 때 뭐 2만 개 정도 1년에 채굴할 수 있다고 계산하시더라고요. 2만 개? 네. 한 해만 해도 부탄보다 많은 거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보면 남는 전기로 하는 거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뭐 국민적 정서 때문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이 의사결정 몇 명이 하면 되는데 그 몇 명이 없는 거겠죠. 그 자리에. 총대를 매? 그렇죠. 자, 또 튤립 버브가 비트코인은 좀 어떻게 다를까요? 튤립처럼 거품처럼 사라진다고 얘기하신 분도 옛날에 계셨지만 안 사라지고 있죠, 계속. 튤립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나라 한국의 지식사회가 좀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튤립 거품이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냐? 뭐 비슷한 일은 있었어요. 근데 튤립 거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덜란드가 많이 난리가 났고 막 튤립 구근 하나가 막 마차값 돼갖고 이제 폭락해갖고 다 망하고.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역사에 대한 진지한 고증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영국의 골드가라는 학자가 네덜란드 법원 문서를 싹 뒤졌어요. 그랬더니 튤립 때문에 파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브라운 대학의 경제학자가 이 튤립 거품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냥 일반적인 공급 수요 문제였다.
시장의 발작 같은 거였다라는 거지 그렇게까지 공황을 불러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문헌도 의심스러운 게 스코틀랜드 문인이 네덜란드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분이 튤립 마니아라는 책을 써갖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거든요. 200년이나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사건은 1600년대에 일어났는데 1800년대 문인이 쓴 이야기를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 왜곡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튤립 현상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얘기를 써놨는데 튤립 버블보다 더 우리에게 그 거품의 대명사가 되는 건 미시시피 주식회사 사건이거든요. 네. 미시시피 주식회사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고 있듯이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 회계 장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부자 정보하고 외부자들이 보는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버블이 구조적이고 착취적이에요. 근데 튤립은 알려진 정보가 똑같아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이기 때문에 알려진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과열에 의한 거품은 생기지만 착취형 버블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큰 거품들은 대부분 착취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대다수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비트코인은 누구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누가 더 적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갖고 아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떠들잖아요. 제가 아는 거를. 예. 근데 더 나은 정보라는 거는 지들이 떠들지 않고 지들만 아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게 이런 거의 온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주식을 지금 내부자 정보 같은? 맞습니다. 외부인이 알 수 없는. 그렇죠. 부동산도 사물이라서 그럼 튤립 아니냐. 아니, 부동산이야말로 이 착취형 버블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개발 정보, 뭐 구입 그렇지. 정보 이런 거 전부 소수만 알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착취형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버블에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라는 건데 비트코인은 여기서 자유롭다는 건가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깨닫고 제일 먼저 찾은 게 튤립 버블이에요. 아, 잠깐만. 비트코인이 말이 되면 튤립 버블도 저 뻥 아니야 하고 찾아봤는데 역시 뻥이더라고. 저도 몰랐어요. 하도 많은 책에서 튤립 버블을 가정하고 들어가니까 사실로 저도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비트코인 보니까 아 비트코인의 이 버블은 착취형이 아닌 거 보니까 정보 비대칭이 없는 사물을 갖고는 그렇게 착취형 버블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튤립은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 역시나 근데 그러면 이 미시시피처럼 자기네 회사는 아닐지라도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고위직계나 뭐 그런 고위 이제 월가에 있는 임원인데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뭐 모은다든가 아니면 이제 트럼프의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뭐 전략적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신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여기에 좀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예리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SEC가 ETF를 승인한다 안 한다 할 때 SEC 측근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착취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SEC의 의원들에 대한 또 감시 체계가 있을 거고요. 이게 주식회사는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고 그랬다가는 또 너무 눈에 띄고 근데 사실 그런 거 말고 비트코인도 덩치가 작았을 때는 이렇게 작전 세력들이 마음 놓고 해먹었었어요. 올렸다가 뭐 펌핑하고 덤핑하고 하는 거 했는데 비트코인 ETF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SEC 그 선언문에 보면 비트코인 가지고 시세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거든요. 비트코인 가지고 함부로 시세 조작하고 떠들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감옥 갑니다. 그게 좋은 거죠. 아 이제 감옥 가나요? 감옥 가죠. 함부로 못 합니다. 비트코인 갖고는. 자, 비트코인의 가치가 투입된 에너지로 구현된 노동 가치라는 주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거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요. 네. 이게 좀 얘기하자면 길어요. 근데 제가 2014년도인가 한국전력에서 글을 하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전력 그 다니는 사보에 실리는 거라서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일물일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일물일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투입해서 만든다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전기료를 단일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전기료는 국가마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다른데 비트코인이 왜 그 힘을 갖냐면 비트코인이 미약할 때는 그 힘이 없는데 비트코인 지금보다 한 10배, 100배가 되는 가격이 되면 비트코인이 규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전기를 투입하면 비트코인이 나오는데 자기네 국가에서 전기료가 싸. 그러면 채굴자들이 글로 몰립니다. 그래가지고 전기 수요가 폭발해갖고 전기료가 올라가고요. 전기료가 비싸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뽑아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 수요가 부족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하면서 이게 세계의 가치의 척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기는 물론 에너지지만 인간의 노동력으로 전기를 만든 건 아니지만 전기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또 환산이 되면 이게 결국은
그 노동 가치의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근본이제를 공부해야지 나오는 결론인데 그것도 뭐 강의하자면 뭐 한두 시간 해야 되거든요. 어쨌건 근본이제에서 금이 시금석, 그러니까 네. 가치의 척도예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척도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비보니제가 될 일도 있을 수 있나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예, 비트코인이 그런 요소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교수님이 이제 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에 다 가면 되나요? 이 경쟁률이 높다는 게 좀 함정입니다. 예. 여기 정원이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정원은 15명 정도인데요. 네. 예, 경쟁률이 2대1이 넘습니다. 요새 대학원 잘 안 오는데 대학원이군요. 예, 여기는 경쟁률이 높아요. 여기 왔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투자자거나 굉장히 투자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돈이 좀 있어요. 그렇겠죠. 예,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알아보고 싶으니까 이제 온 거죠. 혹시 학생 중에 교수님보다 비트코인 많은 학생들 눈에 보이던가요? 아니, 없을 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예. 이제 나중엔 들어오겠죠. 유명하신 분들이. 예. 자, 비트코인 책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달러 패권 역사에 또 할애하셨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을 제가 딱 발견하고 네. 주변에 딱 얘기를 해봤더니 비트코인 그거 미국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달러 패권을 도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숙명을 타고난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당시 되게 미약했지만 비트코인의 미래를 그리려면 달러의 미래를 그려볼 수밖에 없고 달러의 미래를 그리려면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역학관계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책과 뭐 이런 걸 닥치는 데 찾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어떤 포인트가 되고요. 그거를 앞당기고 있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관련이 높은데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지정학적인 질서의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달러 패권이 지금 약화되는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겠네요, 교수님은? 달러 패권 약화되지 않을걸요. 그건 약화되지 않는다고? 달러 패권 약화될 모멘텀이 왔었는데 네. 미국의 띵크탱크와 지금 정부가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다가 달러 패권 강화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엄청 강해질 것 같아요, 달러 패권이. 달러 패권이 강해지는데 그 강해진 세상에서도 비트코인도 힘을 더 발휘한다는 건가요? 달러 패권은 금융망을 거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패권은 메타버스 상에서의 경제권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척도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세계가 커진다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같은 게 이제 기존의 레가시 금융이 하지 못하던 것들을 네. 메타버스 상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권이 새로운 경제권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상황에서 금융, 무역, 복합망이라는 경제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많은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거래될 겁니다. 뭐 지적재산권, 뭐 미술, 음악 포함해서 사람에 대한 미래를 놓고 하는 어떤 그런 네. 자산도 토큰화돼서 팔리겠죠. 우리나라에 뭐 제2의 손흥민을 찾으려고 많이 오잖아요. 스카우터들이. 근데 나는 스카우터 눈에 띄지 않고 될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독일로 유학 보내줄 것 같진 않아. 그러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내 토큰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가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정말로 이정호 같이 이제 빅딜이 되면 그걸 이제 토큰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식의 어떤 토큰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메타버스가 2020년, 21년에 굉장히 핫했었다, 굉장히 저물었는데 다시 이제 그쪽으로 하면서 이제 토큰과 비트코인이 다 연결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메타버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증강현실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했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메타버스는 좀 더 현실적인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일종의 메타버스의 한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런 세계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세계를 연결하는 게 이제 메가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이 바로 연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이 연결된다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신원 정보하고 자산이 옮겨지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옮겨진 메타버스가 하나의 거대한 세계. 그러니까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면 집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주소를 갖고 있는데 메타 세계에서는 막 집이 이동하잖아요. 메타 세계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런 메타 세계가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경도 없고 국적도 없고 이런 메타 세계가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언어 장벽도 없는 그런 메타 세계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브레턴 우주 체제의 붕괴, 닉슨 쇼크는 현재 달러 패권 어떤 영향을 끼친 걸까요? 그건 이제 달러 패권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검토하는 건데요. 지금이 챕터 4나 3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트 1945 시스템에서 챕터 1이 닉슨 소크까지, 그러니까 근본이제에서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던 거, 그게 깨지면서 5.1달러 시대가 오면서 중국의 개방까지,
그러니까 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개방을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놓고 보면 그때 미국이 냉전을 하면서 이제 5.1달러의 힘을 얻어서 하던 그런 시대. 챕터 3는 미국이 중국을 품으면서 중국이 이제 세계 무역의 중요 파트너가 되면서 차이나 아메리카 뭐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과 중국의 미러를 속에서 세계가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던 시대. 근데 이제 챕터 4는 미중 간의 갈등 구조가 들어가면서 세계가 분열되는 시대에 이제 새로운 달러 패권의 구축. 그게 이제 5.1달러도 아니고 페트로달러도 아니고 근본이제도 아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대.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페트로달러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인 거죠. 위기감이 있었죠. 2023년도에 사우디의 빈살만이 위안화로도 결제하겠다고 했었고 미국 의회에서 달러 위기, 달러의 도미넌스라는 주제로다가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때의 고민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으로 2년 있다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모습일까요? 달러 무기화라는 거를 미국이 얘기하지는 않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다른 거는 개방해도 금융시장 개방을 안 하거든요. 금융시장 개방 안 했던 거는 한국하고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가 금융 개방 함부로 했다가 한머니가 들어와서 쓸고 나가서 생긴 게 이제 IMF하고 이런 거잖아요. 금융위기. 그때 인도네시아 철권 통치가 무너졌고요. 한국도 최초로 이제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절대로 금융 개방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갖고 중국의 금융 개방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기가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무기라고 느끼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패가 없어요, 지금. 중국은 지금 뭘 준비하나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되게 수세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막을 길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키웠어요. 중국이 2017년도에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크립토 거래소가 폐쇄되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했던 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해갖고 그거를 바이낸스 같은 해외 역외 거래소에 보내갖고 비트코인을 사고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거죠.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애들이 달러를 가지고 장난을 치네?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회계 투명하게 만들어, 안 그러면 벌금 내라 막 하는데 작년 7월부터 미국의 이제 새로운 정부를 이끌 사람들이 야, 그 테더 괴롭히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부채 전부 빨아들일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테더사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량이 작년 기준으로 독일 정부를 넘어섰단 말이죠. 한 회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10배 키우면 일본 정부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지금 미국 국채 1등 보유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국채 안 팔려갖고 난린데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누가 사겠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중국인들, 한국인들, 일본인들, 유럽인들이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서 이제 그 외환이 이제 묶이면서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들이 금을 많이 사면서 올해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국의 그런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코인 자산도 미국, 러시아라든가 중국 이런 나라들이 좀 모으고 있는 것들이 보이나요?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럴 가시적인 현상은 안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러시아하고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아마도 모여갖고 여러 번 회의를 했을 텐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블록체인이 탈중앙화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라든가 중국은 되게 중앙 집권적인 국가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근본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국가 자체가 블록체인하고 잘 안 맞아요. 철학 자체가. 그래서 뭔가 가시적인 건 안 나왔어요. 그럼 어쨌건 달러로 벗어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달러망에 있었더니 막 규제 들어오고 막 하니까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려면 금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 미국은 그걸 보고 어라 얘네 봐라 하고 있다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팍 지금 응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러시아, 중국 등이 주도한 탈달러 움직임은 결국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적으로는 뭐 스위프트망을 피해갖고 뭐 할 수 있겠지만은 러시아 국민들도 한국 국민들만큼 똑같을 거예요. 그래도 자국 화폐를 못 믿을 때 선택하는 건 달러지 않을까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외국에 있는 친인척들로부터 얼마든지 송금받을 수 있거든요. 은행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한테 뺏기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에서. 러시아, 중국과 다른 나라들 때문에 이제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은 서로 관관계수가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 높았는데 최근에 없어졌어요. 그렇죠. 금 혼자 오르고 안 올랐으니까. 다시 이제 따라간다? 그건 모르겠어요. 금하고 비트코인은 서로 경쟁 관계인 것 같아요.
경쟁 관계. 그러니까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통과되고 나서 ETF의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어디서 빠지고 들어왔냐면 금 ETF에서 빠져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월가의 투자자들이 금과 비트코인은 보완제로 보고 있는 거야. 대체제로 보고 있는 거야. 대체제. 그래서 금 할 때는 비트코인 안 하고 비트코인 할 때 금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좀 지속하려면 금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들리지만 또 금은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금은. 네. 예, 그래서 가장 큰 한계는 미국이 금을 별로 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금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게임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제 뇌피셜이고 제 음모론인데 어느 순간 상징적이지만 화폐의 근거는 비트코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금 없어. 금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을 막 잔뜩 모아놨던 나라들은 좀 황당해지겠죠. 비트코인을 그렇게 할 것이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동안 네. 금괴금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거든요. 네. 일종의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니까 유럽 나라들이 미국한테 금으로다가 주고 그 전쟁 물자를 얻은 것도 있고요. 또 안전하게 금을 옮긴다고 미국으로 옮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상당량의 금이 1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미국으로 모였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금융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금융을 질서를 유지하는 미국의 힘은 두 개예요. 하나가 금 보유량이고 하나가 해군력. 근데 금이 슬금슬금 다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해군력은 여전하지만 지금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개의 기둥이 전부 흔들리는 상태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자꾸 미는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면 금이 없는 거 아니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네. 포트녹스를 개방한다고 해놓고 안 열었단 말이죠. 금을 보관하고 있는 미국의 부대. 왜 안 열었을까 생각해 보면 많으면 열지 않았을까요? 너무 없어서 이게 상징적이긴 하지만 세계 금융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라고 이제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금을 다시 모으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싸요. 비싸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모으기가 쉬워요. 미국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싸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우호적으로 바꾸면 미국으로 몰려들거든요. 꼭 그게 정부 안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미국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미국의 금융기업의 관할 안으로 들어오면 지정학적인 쓸모가 생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동결을 한다거나 뭐 할 때. 이 책에서 보면 세계 질서를 패치워크에 비유하시던데 이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조건에 좀 해당될까요? 어떤 조각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패치워크 세계관이라는 게 일관된 서사를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세계에 대한 일관된 서사를 사람들은 추구해요. 네. 그래서 많은 음모론들이 세계를 일관된 서사로 가지고 있죠. 세계를 움직이는 게 단일한 어떤 힘이라거나 어떤 일관된 의식, 일관된 어떤 조직의 의지 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세계는 이제 누비이붐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각보들이 이루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게 세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없앤다고 봤지만 거꾸로 16년이 지나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끌어안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패치워크 세계관에서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이질적이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분명히 기존 질서의 도전자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 지식사회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도 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기감이죠. 왜냐하면 통화라는 게 개별 국가의 주권인 줄 알았는데 자국 국민들이 전부 자국 통화를 쓰지 않고 막 달러를 막 바로바로 써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뒤섞여 간다는 거죠. 이렇게 뒤섞여 가는 거죠. 아까 그 리니지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분명히 아이템 거래 못하게 했는데 아이템 거래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활성화 때문에 리니지가 잘 된 것도 있죠. 맞아요. 리니지가 30년을 끌어온 이유는 자산 가치 때문이에요. 그게 뭐 팬시한 게임이 아니잖아요. 오래됐고. 알면서 약간 방관한 느낌도 좀 있고. 분명히 그랬죠. 예, 네. 묵인한 거죠. 자, 달러 얘기하니까 트럼프 안 여쭤봤었는데 트럼프의 등장은 그러면 자비로운 제국 미국이 안보 무임승차에 좀 피로감을 느낀 결과인 걸까요? 그게 단순히 느낌이 아니고요. 그게 느낌은 나중에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거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무역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미국에 쓸만한 일자리가 전부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엘리트들의 일자리는 괜찮아요. 미국 엘리트들은 좋았죠. 근데 그 서민을 안정시키려면 역시 제조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조업이 많이 공동화되니까 서민들이 알코올 중독, 가정 파괴, 마약 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들을 대변한 게 트럼프였고 그래서 트럼피즘이 폭발적이었던 거고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은 고관세, 저금리, 약달러, 저유가거든요. 그래서 고관세는 이제 자기네 나라의 일자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고관세를 하면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저금리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고금리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금리를 하려면 채권을 팔아야 되고. 채권을 팔려니까 안 팔리는 채권 팔려니까 달러세가 필요한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엮여져 있는 거죠. 자, 제국 없는 세계가 점차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에서 비트코인 역할은 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국제 질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질서는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WTO 체제라고 하는데 지금 WTO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막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듣는 단어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국제 질서에서는 우리가 겉보기에는 미국이 막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미국이 그립을 놓는 지역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동에서 미국의 그립이 빠졌고요. 그 자리를 이제 이스라엘이 메꾸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유럽에서도 미국이 그립을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야, 니네 중앙비 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가 한편으로는 미국이 더 노골적으로 미국 패권주의로 가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미국이 그립을 놓는 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선가 사건이 빵빵빵 터지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혼란한데, 게다가 막 AI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문명이 나와갖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는 것 같고, 또 달러 스테이블코인 같은 게 나와갖고 국경을 막 무시하고 막 금융이 막 이동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대혼란 파티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유로화 실험은 왜 재정 통합 실패를 좀 어려움을 겪었을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주는 교훈 같은 게 있을까요? 유로화요? 10년 전만 해도 야, 달러는 이제 한물 가고 유로 시대가 올 거야 그랬는데 네. 그 2008년도를 겪으면서 유럽의 위기를 겪으면서 야, 유로화라는 게 정말 되게 힘들구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중앙이라는 건 이상에 불과하고 유럽 중앙은행도 결국은 국가들의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갖고 원래 규약대로 하지 않고 막 돈 찍어내고 막 했거든요. 막 금융규제 해주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유로화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일었다가 지금은 좀 안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됐지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유럽을 휩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런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미카라는 법을 만들어갖고 유로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허가해 줬는데 나온 지 2년이 됐지만 점유율이 0.2%밖에 안 돼요. 99.8%는 유럽인들도 이제 달러를 구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로화가 왜 실패했는가? 그러면 각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중심 모여지는 건 재정 단위와 화폐 단위가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개별 국가가 재정권을 갖고 있어서 재정 적자나 재정 흑자를 낼 수가 있는데 화폐는 이제 유럽이 전체가 같이 가니까 여기 생기는 언밸런스 때문에 이제 불량 국가가 나오고 이제 우량 국가가 나와서 나중에는 국가 간의 갈등 구조로 가버리고 독일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이연 자산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 이연 자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주가 어느 주보다 잘 살면 국가가 그 안에서 자산을 이연시켜 갖고 이전시키죠. 자산을 트랜스퍼 해 갖고 균형을 맞추는데 유럽은 그게 어려웠던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런 뭐 이야기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정 단위는 국가 한국인데 쓰게 되는 화폐는 이제 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처지에 맞는 화폐 정책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나중에 되면 이제 그리스인들이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런 재정 문제가 생겼을 때 독일 대사관 앞에 가서 몰려가서 데모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데모할 때 미국 대사관 앞에 몰려갔는 거죠. 이자율 내려! 막 이러면서. 자, 미국 얘기하셔서 비트코인이 그럼 미국 국채를 대체하는 새로운 디지털 담보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메타버스상에서는 미국 국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하게 위협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는 여전히 러시아나 중국의 부자들이나 여러 가지 국가들한테는 중립적이지가 않거든요. 미국이 동결할 수가 있어요. 미국 국채를 자산으로 잡았다가는. 근데 비트코인은 동결이 불가능하니까 비트코인을 근거로 한 금융도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럼 그 자체로 좀 완결된 시스템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코인들이 자라나는 좀 토양이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그거 자체로 완결되기가 되게 어렵죠. 완결된다면 비트코인은 그냥 금융의 어떤 근간이 되기보다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의 수집품 정도. 근데 비트코인이 상호 호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더리움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둔중하지만 그 비트코인의 둔중함을 근거로 해갖고 여러 가지 스마트 콘트랙이라든가 금융 상품 이런 게 나오면서 그런 것들은 막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하면서 막 쓰일 거거든요.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 미국 국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피라미드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유망한 겁니다. 후자입니다. 후자. 네. 그걸 멀티체이너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말씀하신 스마트 콘트랙트에서 이더리움이 스마트 콘트랙트가 전통적인 법률 계약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은 한 10년 전에 한참 했었는데요. 법률가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법률가들이 오히려 걱정한다면은 이 스마트 콘트랙의 존재보다는 AI 존재가 법률가들의 일자리를 많이 뺏겼을 것 같고요. 스마트 콘트랙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마트 콘트랙은 그냥 조건부 계약이고요. 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행하는 네. 거고 우리가 뭐 법률가들이 무슨 조건부 계약 때문에 고용한다기보다는 수많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죠. 현실에서는. 그거를 뭐 스마트 콘트랙이 대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AI와 크립토의 결합이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개념상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 개념상으로. 투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마케팅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AI는 뭐 크립토만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니까 AI하고 뭔가 크립토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근데 당장 뭐 생활 속에서 AI가 크립토랑 결합해갖고 뭐 획기적이다 이런 건 잘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도박 정도 생각나요, 도박. 긴 시간 이제 교수님과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이걸 만드신 분이잖아요. 네. 만약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비트코인 생태계를 보면 어떤 말을 할까요? 저는 죽은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분이 만약에 살아서 지금 생태계를 본다면 네. 자기 때문에 전 세계가 막 요동을 치니까 너무 흡족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변질됐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비트코인만큼이나 국가나 금융기업이나 빅테크도 적응하고 있는 거니까 비트코인이 그 모양 그대로일 수는 없었던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 맥시들의 논리가 맞다면 비트코인은 ETF도 승인 나지 말고 개인들이 다 갖고 있고 거래소도 전부 국가가 닫아가지고 이렇게 지하에서 만나고 비트코인 사실래요? 이래야 되는데 거대한 중앙화된 거래소 국가가 합법으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ETF 내가 직접 가지지도 않고 막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이 대신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본다면 한편은 씁쓸할 거예요. 역시 아무리 그런 기존의 레가시 금융을 피해서 만들어도 그들이 일반인들보다는 먼저 깨닫고 먼저 준비하고 먼저 대응을 한다.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긴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개인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코멘트 하시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알아봐야 네. 기념비 정도 세우는 거가 아닐까 싶고요. 오히려 안 좋죠.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상속세를 엄청 물어야 되거든요. 아하.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안 밝혀지는 게 좋죠. 살아있다면 아마 밝혀지는 순간부터 도망 다녀야 될 거고요. 죽었다면 상속세를 내야 될 거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한테는 다 안 좋아요. 안 밝혀지는 게 좋습니다. 저 마지막에는 좀 인문학과 철학적인 질문도 좀 많이 드려봤었는데 아무래도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결국 비트코인 이제 교수님이 만드신 이제 비트코인 합해 철학과도 만들고 하셨지만 어쨌든 거기에 또 참가한 학생들도 뭐 철학적인 얘기도 듣고 싶겠지만 앞으로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선구자라고 했을 교수님한테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거기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99%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이제 지금 11월 말이죠. 11월 중순 뭐 말 가깝게 되고 있는데 투자 존 한마디만 좀 주고 가주신다면 이제 내년에 뵐 테니까요. 최근에 강연장 가서 만약에 부르는 분들이 의사, 변호사 이런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면 제가 깊이 생각하지만 그냥 일단 사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그런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올 거고 그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폭락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답보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혼란하다. 그러나 앞으로 1년 정도를 더 보신다면 지금 천천히 준비하셔서 들어가셔도 좋다. 왜냐하면 2026년도에 뭔가 큰 변화를 통해서 2027년부터 8년 사이에서는 회복될 거거든요. 크게. 사이클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게 말씀하신 MBI Z 스코어도 참고하시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거의 저점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7, 8천이었나요? 혹시나 7, 8천? 확고한 저점이라고 하면 7, 8천이 되지 않을까? 7, 8천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사라. 그렇죠. 그리고 사놓고 기다리면 또 올라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근데 교수님은 2014년부터 이제 비트코인 사고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제 바깥에 온라인과 이런 책을 내고. 책은 2014년도 5월부터 냈어요. 네. 글 쓰고 강연 다니는 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때는 단지 저는 떠들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고. 지금은 서로 막 들어주려고는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고 똑같은 얘기를 여기저기 하니까 힘들고. 그렇죠. 공감이 갑니다. 저도 2020년 좀 되기 전에 2017, 18, 19년대쯤에 저 교수님 책이 있는 걸 보면서 그때 아직 제 솔직하면 그때 교수님 모를 때니까 뭐야 이거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수님이 해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가격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계속 올랐으니까 교수님을 찾는 분이 많지 않을까. 교수님을 찾고 싶지만 못 찾는 분들은 요 책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요 책을 보신다면 큰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교수님 오시고 또 비트코인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오태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